자, 2022년 1회차입니다. 무선설비 기상 안테나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대지면에 설치된 수직접지 안테나로부터 지표면을 따라 전파가 진행할 때 감세가 적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감세가 적은 순서라는 것은 이제 좋은 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땅으로 가는 파, 지표파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어요. 지표파는요, 땅의 성질이 중요하죠. 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땅이 좋냐?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유전율이라고 아시죠? 유전율,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율이 작을수록 전파는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적은 땅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시그마락에서 도전율 아십니까? 도전율. 전류가 잘 전달되는 율을 도전율이라고 그래요. 이 도전율이 좋은 땅이 전파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도전율은 큰 땅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주파수를 본다면 주파수는 낮을수록 신호가 잘 전달이 돼요. 주파수가 높으면 움직이는 횟수가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땅에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서 감세가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수록 땅으로 가는 파는 감세가 적죠. 그 다음에 편파 중에서는 지표파, 땅으로 가는 파는 수직 편파가 성분이 좋아요. 수평 편파는 금방 감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직 편파가 좋다. 수평 편파보다는 수직 편파가 좋다라는 거죠.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잘 물어봐요. 수평 편파가 더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수직 편파가 좋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척척한 땅이 좋아요. 물기가 많은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물로 되어 있는 해상이 가장 좋아요. 바다하고 육지가 만나는 곳이 있죠. 해안가라고 하죠. 해안가. 이런 데가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게 이제 해상, 그 다음에 해안, 그 다음에 이제 평지도 좋죠. 이런 게 좋은 땅입니다. 이제 좋지 않은 땅 중에서 그나마 덜 좋지 않은 땅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구릉 지역이에요. 구릉. 그 다음에 산악지역. 산악지역. 아예 물기가 전혀 없는 건조지는 안 좋죠. 건조지. 사막 같은 데를 말합니다. 사막, 건조지가 안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데는 도심지죠. 시가지라고 하죠. 시가지. 그래서 제일 좋은 땅과 제일 나쁜 땅은 항상 물어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은 해상, 제일 안 좋은 땅은 시가지. 그래서 제가 싸가지가 제일 안 좋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잊어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세가 적은 순서, 그러면 해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도심지는 제일 안 좋겠죠. 그래서 도심지가 뒤에 나와야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잡음 방해의 개선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잡음을 방해를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자, 한번 풀어보죠. 1번. 수신전력을 크게 하는 게 좋죠. 물론 이제 송신전력도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송신전력, 수신전력을 모두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기의 실효 대역폭, 여기입니다. 여기. 대역폭을 넓힌다, 땡. 항상 답으로 나와요. 왜냐면요. 잡음을 개선하는 방법은 선택도를 높이는 거예요. Q를 선택도라고 하죠. 이 선택도, 내가 원하는 희망파 외의 신호를 걸러내는 정도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희망파는 뽑아내고 내가 원하지 않는 파는 걸러내는, 제거하는 그런 정도를 선택도로 합니다. 이 선택도하고 이 대역폭은 반비례해요. 그래서 이 선택도하고 대역폭, 밴드위드스 대역폭은 반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역폭이 좁아야 선택도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해놓으시고 선택도는 클수록 좋고요. 대역폭은 좁아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험에 답으로 나와요. 답은 2번이다. 그 다음에 인공잡음 발생을 경감시킨다. 당연한 거고요. 적절한 통신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문장 같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3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전자파의 성질, 뭐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전파의 성질이죠. 전파의 성질은 달달달 외우시라겠어요. 첫 번째, 전자파는 횡파죠. 횡파이면서 뭐라겠어요? 평면파다. 종파라고 하면 틀린다겠어요. 그 다음에 구면파라고 하면 틀린다겠죠. 두 번째, 전파의 속도는 꼭 알아두라겠죠. 전파의 속도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다. 그래서 전파의 속도는 유전율과 투자율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질에 상관없이 전파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런 문장은 틀리다겠습니다. 그래서 전파의 속도에 관련된 문제, 푸는 문제도 잘 나온다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다시 풀면 이렇게 쓴다겠죠. 루트 입실론 S 그 다음에 뮤 S분의 1 곱하기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얼마나겠어요? 이 값이 광속도 C하고 같다겠죠? 네, C하고 같다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C라는 이 공식이 전파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속도를 구하는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전율, 비투자율을 하는데 매질의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을 주게 되면 이 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유공간이다 그러면 이 값이 1이라겠죠. 그래서 자유공간에서는 자유공간, 저항이 없는 순수한 공기만 있는 공간에서는 전파의 속도는 광속도와 같다. 이런 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위상속도라는 게 있다겠죠. 도파관 내부에서는. 그 다음에 군속도라는 게 있다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곱은 광속도와 제곱과 같다. 이게 전파의 성질 세 번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위상속도가 잘 안 나오다가 위상속도와 군속도의 관계를 많이 내는데 이 위상속도는 굴절률의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군속도는 위상속도의 비례 관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도파관 내부에서는 위상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이런 것도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굴절률인 거예요. 그래서 위상 속도는 굴절률이 클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상 속도는 굴절률이 클수록 작아지는 속도다. 그래서 도파관 내부에서는 위상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이런 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파의 성질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였어요? 빛의 성질과 유사하다겠죠. 그래서 전파는 일단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이 강하죠. 회절성. 그다음에 이제 매질이 다른 곳을 통과하게 되면 굴절한다겠죠. 그래서 굴절성. 투과하지 못할 때는 뭐예요? 반사한다 했죠. 반사성. 반사성. 비슷한 주파수를 만나면 간섭한다겠죠. 간섭성. 전파의 매질의 방향을 편파하겠어요. 그래서 편파성도 있다겠어요. 파가 이제 저항을 만나면 줄죠. 감쇄성도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타로 전파의 성질로 알아야 두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면 끝. 오케이? 전파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전파는 횡파다. 맞죠? 편파성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잖아요. 편파성이 있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기와 자개는 항상 직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직각인 또 파로 파는 지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횡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파를 만드는 매질은 전기와 자개인데 매질끼리도 직각이지만 전파의 진행 방향과도 직각이다. 그래서 매질의 방향과 파의 방향이 다른 이런 파를 횡파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횡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와 자개가 서로 고리 모양으로 얽혀 돌아가며 고리 모양으로 진행한다. 그죠? 얽혀 돌아가며 고리 모양으로 진행하는 파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죠? 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전파 투시도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이게 전파 투시도 우리가 지형 단면도 프로파일 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전파 투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거는 이제 직접파에서 나온다 했어요. 직접파에서 장애물이 있으면 통신이 안 되죠. 주파수가 높으니까 이제 직접파에서는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 버리면 직접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직진성이 강하니까 통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이게 이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도 형식으로 나타낸 맵이 있는데 그게 프로파일 맵, 전파 투시도, 지형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 투시도, 프로파일 맵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도를 그릴 때 고려사항이 있다겠죠. 첫 번째, 전파는 직진한다고 봤어요. 전파는 직진한다고 봤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지구 등가 반경계수 K를 고려했다는 거죠. 그랬죠? 지구 등가 반경계수 K를 고려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이제 장애물을 고려했는데 수직 방향입니다. 수직 방향의 장애물이죠. 이 수직 방향의 장애물을 고려해서 그린 지도다. 그래서 일명 전파 투시도, 지형 단면도, 프로파일 맵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그랬죠.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전파 투시도의 전파 통로는 곡선으로 보고 그렸어요. 직선이라니까요. 직선. 뭐 1번이 바로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송수시점을 포함하는 대지와 수직인 지형의 단면도를 나타내는 맞죠. 그 다음에 전파 투시도를 그릴 때 지구 등가 반경계수 K를 고려했다라는 거죠. 전파 경로상의 수직 장애물의 효과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죠. 자, 다음 중 회절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회절파. 회절파는 뭐예요?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휘감고 도는 파죠. 그래서 이 장애물이 이렇게 있을 때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성이 강한데 주파수가 낮으면 이런 데를 이게 휘감고 도는 파를 회절파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지역을 음영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음영지역에 통신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이 회절파 성분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풀어보죠. 1번 회절계수가 나왔습니다. 회절계수가 뭔지 알아야 풀죠. 우리가 이제 회절 현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절 현상이 있을 때 전개 강도의 세기예요. 그 다음에 회절 현상이 없을 때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신호의 세기, 전개 강도다 이 말이죠. 신호의 세기. 그것을 우리가 회절계수라고 그래요. 회절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회절계수가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그렇죠? 하여튼 이런 회절계수, 회절 현상이 있을 때 또 없을 때를 신호 세기를 비를 회절계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회절 손실은 뭐냐면 회절 현상이 있음으로 생기는 손실이에요. 회절 현상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손실입니다. 회절 손실은 비례 관계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회절 손실하고 회절 계수는 이 회절 손실하고 회절 계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회절 계수하고는 반비례 관계인데 정확하게 한다면 제곱의 반비례. 제곱에. 근데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비례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전파 통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발생한다. 그렇죠. 장애물이 있어야 회절 현상은 생기는 거죠. 3번 회절 효과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크게 일어나. 이건 알아야죠. 근데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성이 강하고 주파수가 낮으면 회절성이 강하다.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성이 강하다. 반대로 말하면 회절성은 약하다. 주파수가 낮으면 회절성이 강하다. 반대로 말하면 직진성은 약하다.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4번 전파는 회절에 의해 기하학적 음영 부분,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음영 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죠. 대립권파의 페이딩 생성 원인에 의한 분류 속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제가 안테나 엔진 진영에서 대립권에서 일어나는 페이딩과
그 다음에 전리층에서 일어나는 페이딩 정확하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특히 대륙권은 초단파 때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초단파 때. 전리층은요, 단파 때 통신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때도 외우시고, 페이딩의 종류도 외우시고, 그런 페이딩을 경감하는 경감책도 외우시고, 그 페이딩이 일어나는 원인도 외우시고, 외울 게 많죠. 자, 일단 대륙권이죠. 대륙권 페이딩의 종류는 첫 번째, 가장 심하지 않는 페이딩이 있다겠죠. 신틸레신 페이딩입니다. 신틸레신. 원인은 대기 중에 생기는 와류,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선무이죠. 이런 와류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변화폭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2 내지 3dB의 변화폭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패딩이다. 가장 심하지 않는 패딩이다. 이렇겠죠. 이제 반대로요. 가장 심한 패딩이 있죠. 정신산란하겠죠. 그래서 산란형 패딩입니다. 얘는 변화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10dB 이상 변화폭을 갖고 있어요. 10dB 이상의 변화폭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심한 이유는 뭐냐? 다수 간섭파들. 간섭을 일으키는 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심하겠죠. 이게 두 개를 딱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비구름 안개예요. 비구름 안개 때문에 생기는 페이딩이 있어요. 그래서 감쇄형이죠. 그래서 이제 비나 구름 안개가 낄 때 전파를 통신하다 보면 운 좋은 거는 그런 걸 피해서 오는 것도 있고, 운 나쁘면 많이 부딪혀서 오는 게 있죠. 감쇄량이 달라가지고 생기는 페이딩이에요. 그래서 감쇄형 페이딩입니다. 그래서 핵심어가 뭐예요? 비, 구름, 안개 이런 말 나오면 감쇄형 페이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등가 반경계수 K 때문에 생기는 페이딩, K형 페이딩이죠. 뭐 이건 외우기 좋잖아요. 그래서 지구 등가 반경선 K가 변동됨으로써 생기는 페이딩이다. 같은 K니까 외우기 쉽죠.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공기의 역전층이죠. 덕트죠. 공기의 역전층이 생기면 덕트 현상이 생긴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덕트가 이제 생기면 마이크로웨이브 때 지대한 통신에 영향을 준다 했죠. 그걸 덕트형 페이딩입니다. 네, 덕트형 페이딩. 그래서 공기의 역전층이죠. 공기의 역전층. 역전층으로 생기는 덕트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특징으로 이거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마이크로웨이브 때 통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페이딩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덕트형 페이딩이나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5가지가 이제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립권, 초단파 때죠. 초단파 때 페이딩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만 알면 딱 보이잖아요. 옳은 거는 뭐예요? 신틸레이션 페이딩이죠. 답은 1번이죠. 7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라디오 덕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방금 약간 전에 라디오 덕트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높이에 따라 M 단위 수준 굴절률 그림이 있었죠. 원래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증가하는 게. 근데 중간에 공기 역전층이 생기게 되면 중간에 증가해야 될 것이 이렇게 감소해서 그 구간을 지나게 되면 다시 정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굴절률이 이렇게 꺾이는 이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공기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과 또 이 부분의 공기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현상을 공기 역전층 덕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대칭되는 이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디오 덕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덕트가 생기게 되면 이런 공기의 이제 변화가 큰 부분은 웬만한 주파수는 이게 뚫고 가지 못해요. 근데 주파수가 높은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하게 뚫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운 좋게 뚫었지만 그 다음에 뚫고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딪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당한 먼 거리까지 통신이 되는 거죠.
이게 멀리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지 마음대로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하니까 통신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레이디오 덕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현상을 덕트 현상이다. 자, 틀린 것을 한번 골라봐라 그랬죠. 자, 1번 덕트 내에 초굴절 현상이 생긴다. 이거요. 초굴절. 굴절이 초굴절 현상이 생겨서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멀리 간다 이 말이죠. 자, 2번 가시거리보다 훨씬 멀리 먼 거리를 전파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이게 마치 도파관처럼 역할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파관과 같이 차단 주파수 이하의 주파수만 통과하는데 주파수가 낮으면 통과 못해요. 굉장히 높은 주파수만 그것도 우연히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 주파수 이하의 주파수만 통과한다. 땡. 3번이 틀렸다는 거죠. 4번 역전층, 공기의 역전층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디오 덕트는 공기의 역전층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런 레이디오 덕트의 발생 원인 그 5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없지만 레이디오 덕트의 발생 원인 5가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답은 일단 3번입니다. 8번으로 가죠. 자유공간에서 주파수 15m, 미터가 아니죠. 헤르츠, 메가헤르츠네요. 주파수 15메가헤르츠의 전파를 방사하는 미소 다이포로 안테나로부터 D미터인 곳에 복사전개, 유도전개 이런 세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사계, 유도계, 정전계가 있잖아요. 이 세 성분이 같아지는 점을 0.16 람다인 지점이다. 제가 외우라겠어요. 외워버리시는 게 좋다겠습니다. 세 성분이 같아지는 점 0.16 람다인 점. 람다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람다는 항상 F분의 C다. 자유 공간에서는 항상 F분의 C로 구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주어졌죠. 얼마로요? 15메가헤르츠. 그래서 15 곱하기 메가니까 10의 6승이 되겠죠. C는 외우라겠죠.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죠. 그러면 이제 요게 8승이니까 이제 2승만 남죠. 그러면 이게 이제 3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하고 약분이 되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20m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파장이 2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파장이 2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0.16 곱하기 20을 하시면 3.2m가 딱 나오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9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동조 급전과 비동조 급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안테나 엔지니어링에서요, 동조 급전과 비동조 급전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는 단골이에요, 단골. 우선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단골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필히 하셔야죠. 자, 동조 급전을 먼저 적죠. 자, 여기는 비동조 급전이죠. 자, 두 방법은요. 자, 급전석과 안테나를 연결할 때요. 정합회를 썼냐 안 썼냐예요. 얘는 정합회를 쓰지 않고 결합하는 방법이죠. 얘는 정합회를 쓰는 방법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럼 뭐가 좋냐라는 거죠. 정합회를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정합회로는 L과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변 L과 가변 C예요. 그래서 급전선과 안테나를 결합해서 정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정합회를 달고 L과 C를 조정하면 값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이 일치하도록, 저항이 일치하도록 L과 C를 조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요, 정합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항을 선로의 길이나 두께나 재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안테나의 저항과 맞춰야 돼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합을 맞추기라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얘는 정확한 정합이 되는데 얘는 정확한 정합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반사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반사파가 없는데 얘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효율이 안 좋아요. 얘는 효율이 좋겠죠. 그런 것들이 특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거 한 문장으로
모든 특징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정화표를 쓰지 않는 것은 얘는 반사파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파와 반사파가 섞이면 무슨 파가 돼요? 그렇죠. 정제파가 되죠. 그래서 급전선 상에서 정제파를 실어서 급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얘는 반사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행파만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파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급전상에서 진행파를 실어서 급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반사파가 있으니까 효율이 안 좋죠. 그래서 효율이 안 좋습니다. 효율이 나쁘다. 얘는 효율이 좋죠. 효율이 좋다.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좋으니까 멀리 못 보내죠. 그래서 근거리에 쓰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 근거리. 연결할 거리가 짧을 때 쓴다 이 말이죠. 얘는 멀 때 쓰죠. 원거리. 멀 때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좋은 점만 있냐? 뭐 가격 면에서 얘는 정화표를 쓰니까 비싸겠죠. 그런 나쁜 점도 있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중 동조급전과 비동조급전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니까 1번 정제파가 분포되어 있는 급전선을 동조급전선이라고 한다. 그렇죠? 정제파. 2번 비동조급전은 동조급전보다 전력 손실이 적다. 그렇죠? 비동조가 적죠. 3번 동조급전선은 거리가 짧을 때 비동조는 거리가 길 때 사용한다. 맞잖아요? 4번 비동조급전선은 정화표가 불필요하다. 땡. 정화표를 쓰는 방식이 비동조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수평 편파 성분의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는 안테나는 뭐냐? 자, 여러분들 이것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테나 중에서요, 자, 예를 들어서 주요 편파가 수평 편파다. 우리 수평 편파다. 이 편파의 방향은 매질의 방향을 말하는데요. 전파는 전개와 자개가 있죠. 특히 이제 전개의 방향이 바로 편파 방향이에요. 전개가 수직으로 움직이면 수직 편파, 수평으로 움직이면 수평 편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성분을 잘 받으려면 안테나는 수평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수평 편파를 잘 받으려면 안테나는 수평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만약에 수직 편파를 잘 받으려면 수직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안테나를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편파 방향과 안테나 방향은 일치해야만 수신율이 좋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중파대 안테나 중에서 방향을 탐지하는 안테나가 있어요. 방탐용 안테나죠. 이 방탐용 안테나 중에서 대표적인 안테나가 루프 안테나예요. 이 루프 안테나가 방향을 탐지하는 안테나의 가장 기본 안테나죠. 근데 이 루프 안테나의 단점 중에요. 야간 오차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었죠. 야간 오차. 이 야간 오차가 왜 생긴다 했어요? 우리가 장중파대 안테나란 말이에요. 방향 탐지 안테나는. 장중파대 안테나는 주요 전파가 지표파죠. 주요 편파는 수직 편파입니다. 땅으로 오는 파들은 다 수직 편파 성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서 이제 공중으로 오는 파가 없었는데 밤이 되면 전리층 중에 D층이 태양열이 약해짐으로써 소멸돼요. 그래서 이제 2층을 부딪히고 오는 파가 일부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밤이 되면 2층을 부딪히고 오는 공중으로 오는 파가 생겨요. 이 공중으로 오는 파는 다 수평 편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수직 편파를 받아서 방향을 탐지하려고 만든 안테나인데 위에서 수평 편파 성분이 일부 와버림으로써 오차가 생긴다. 그걸 야간 오차라고 그래요. 밤에 생긴다고 해서 야간 오차랍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 오차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안테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드크구 안테나죠. 그래서 에드크구 안테나는 이 루프 안테나 중에서 이런 구형 루프 중에서 이 수평 도체를 없애버렸어요. 수평 도체. 수평 도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드콕 안테나는 수평 도체가 없어요. 수평 도체가 없다는 거. 수평 도체를 없애버린 안테나입니다. 그러면 수평 도체가 있어야만 수평 편파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수평 도체가 없으므로 수평 편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수신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야간 호체가 생긴 원인이 뭐냐면 수평 편파를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수직 편파 성분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간 호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래서 야간 오차가 생기지 않게 만든 안테나가 바로 에드콕 안테나예요. 그래서 에드콕 안테나의 특징, 수평 도체가 없는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수평 편파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간 오차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드콕 안테나는 방향을 탐지하는 방탐정 안테나로서 수평 도체가 없고, 그다음에 수평 편파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야간 오차가 없는 안테나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런 수평 편파 성분을 받지 못하는 안테나.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에드콕 안테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정제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정제파. 진행파와 반사파가 섞인 파죠. 자, 1번 진행파와 반사파가 합성된 파를 말한다. 정확합니다. 2번 전압 분포상의 반파장마다, 파장의 절반이죠. 반파장마다 거리마다 최대치가 있다. 맞습니다. 3번 급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부하의 임피던스 정합이 있을 때 발생한다. 정합이 있으면요, 정합되면 반사파가 생기지 않죠. 그러면 진행파 성분만 있어야죠. 정제파 성분이 발생할 수가 없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진행파와 비교할 때 전송 손실이 크다. 그죠? 아무래도 반사파가 있으니까 전송 손실이 크죠.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다음, 동축 케이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동축 케이블은 내부 도체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외부 도체가 이렇게 있고,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를 격리하기 위해서 유전 물질을 이렇게 채우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내부 도체의 두께, 스몰 d, 요 두께를 스몰 d라고 하고, 자, 외부 도체의 두께, 이것을 라지 d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은 이제 특성 임피던스를 잘 물어봐요.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입실론 s분의, 여기 입실론 s, 138이죠. 로그, 밑이 10인 로그입니다. 스몰 d분의 라지 d로 구한다. 그래서 내부 도체의 두께와 외부 도체의 두께의 비, 요게 약 3.6일 때가 가장 좋다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적의 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유전 물질을 뭘 채우냐에 따라서 이제 저항이 달라진다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비유전율이 1인 공기 온반을 채웠어요. 공기 온반. 공기를 집어넣은 온반을 넣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특성 임피던스가 얼마냐? 이게 3.6이니까 이때가 75옴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주파수가 높을 때 특성이 좋은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을 채운다겠죠. 그게 2.26 정도 돼요. 비율이. 폴리에틸렌 이라는 물질이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약 2.3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가 몇이다? 55옴 정도 된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은 적당한 특성 임피던스가 50에서 75옴 사이다.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은 외부 도체가 접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접지가 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유도 방해를 받지 않는 전송 솔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축 케이블은 내부에 지나가는 신호와 외부의 신호가 이제 레벨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불평형 선로다. 그래서 평행 이선식은 평행 선로, 얘는 불평형 선로다. 그래서 평행 이선식은 평형형 선로, 얘는 불평형 선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축 케이블은 감쇄 정수가 있어요. 감쇄 정수가 주파수의 제곱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감쇄가 큰데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냥 비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것까지 정리하면 이제 완벽하죠. 뭐 이 정도 하면 거의 뭐 90% 이상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다음 동축 케이블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외부 도체가 차폐 역할을 하므로 방사 손실이 거의 없죠. 이 외부 도체가 접지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도 방해를 받지 않죠. 2번. 평행 상태는 불평형 상태죠. 불평형 선로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극초단파 때 이하의 고정극의 수신용 급전선으로 사용합니다. 갑자기 이 문장을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동축 케이블은 주파수가 낮으면 전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60Hz 이하에는 잘 안 쓴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감쇄 정수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그랬는데 감쇄 정수는 주파수의 제곱군에 비례한다요. 그렇죠? 제곱군에 비례한다. 답은 4번이 틀렸다. 자, 13번으로 가죠. 자, 반파장 안테나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거리가 500km 지점에서 최대 복사 방향의 전개 강도. 이게 핵심은 이제 반파장 안테나인 거 알아야죠. 자, 2분의 람다 안테나에서 전개 강도 구하는 공식은 R분의 60I 사인 세타인데 최대 전개 강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 값이 1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구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에 사인 세타가 있는 거죠. 원래는 있는 건데 최대 전개 강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1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R은 얼마예요? R 500 km 10의 3승. 그 다음에 60 곱하기 I는 얼마예요? 10 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 두 개는 딱 없어지네요. 공 두 개 딱. 6을 5로 나누면 얼마예요? 1.2죠. 1.2. 이게 넘어가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게 이제 볼트니까 밀리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4번으로 갑니다. 절대 이득의 기준 안테나는 뭐냐? 단순한 문제죠. 우리가 이득의 종류는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GA라고 해서 절대 이득이 있어요. 그 다음에 GH라고 해서 상대 이득이 있죠. 그 다음에 GV라고 해서 지상 이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득의 종류가 나뉘는 이유는 이제 기준 안테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이득의 기준 안테나는 등방성 안테나입니다. 등방성 안테나다. 상대 이득의 기준 안테나는 무손실 2분의 람다 다이폴 안테나죠. 무손실 2분의 람다 다이폴 안테나예요. 그다음 지상 이득의 기준 안테나는 4분의 람다가 아니라 4분의 람다보다 훨씬 짧은 안테나예요. 그래서 이걸 단소라고 해요. 단소. 그래서 4분의 람다 단소 안테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이득의 종류하고 기준 안테나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득의 기준 안테나는 뭐냐? 절대 이득은 기준 안테나 뭐야? 등방성 안테나죠. 답은 3번에 나와 있네요. 자, 15번입니다. 어떤 안테나가 자유공간에서 200W의 전력을 방사할 때 송신점으로부터 50이죠. 50km 점에서 최대 방사 방향의 전기장의 세기가 4mV/m이다. 이 안테나의 상대 이득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물론 이제 로그 E 값이 0.35 줬네요. 뭐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가시니까 뭐 굳이 안 줘도 되는 걸 줬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안테나다 딱 주어지면 바로 공식이 떠오를 텐데 이게 이제 힌트로 상대 이득을 구하라 그랬어요. 상대 이득은 방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무슨 안테나가 기준 안테나였어요? 무손실 2분의 람다죠. 그래서 2분의 람다 안테나의 전개 강도 구하는 공식으로 상대 이득을 구하는 겁니다. 힌트를 여기서 얻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람다 안테나의 전개 강도 구하는 공식은 제가 외우라고 했죠. R분의 7 루트 PR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공식은 이게 아니라 여기에 원래 상대 이득 GH가 있는 거예요. 이 루트 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식 외우라 할 때 이건 빼고 이제 이것만 외우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 이득은 기준이 2분의 람다 안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득은 1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1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1이니까 빼고 이것만 지금 2분의 람다 다이폴 안테나에서 공식에서 우리가 외우라 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이 값이 있어요. 근데 이 값이 있으니까 다시 넣어서 이걸 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넘겨서 제곱을 해보죠.
이렇게 넘겨서 제곱을 하게 되면 요것은 77에 49가 되고요. 곱하기 이거는 루트가 100개지니까 PR 그다음에 GH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구하라는 게 GH니까 상대 이득 아닙니까? 그러면 넘어가면 49배의 P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개항도 2에다가 R을 곱해서 제곱을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9에다가 이제 PR이 얼마예요? 복사 전력이 200W라고 줬죠. 200W 줬고요. 전개강도 얼마입니까? 전개강도 4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3승.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얼마예요? 50km니까 50 곱하기 10의 3승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하기 좋게 이게 약분이 되죠. 이거 10의 3승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은 1이 되죠. 곱하면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5, 4, 20에다가 공이 하나 있으니까 200이 되죠. 그러면 200을 제곱하면 4만이 되는 거예요. 4만. 200을 제곱하면 4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9 곱하기 이제 200이니까 약분이 하나, 둘, 2도 약분하면 여기 200이 남죠. 그래서 이제 이거 db로 구했으니까 db로 이거 놓고 구하면 돼요. 그래서 10 로그 gh 이렇게 하면 내가 구하려는 db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 넣고 계산해도 계산기 넣어도 답이 나와요. 나오는데 눈으로 이제 한번 보면 이게 200을 49로 나눠가지고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약으로 구하면 이게 50이라고 보면 약 50이라고 보면 4 아니에요? 4? 50이라고 본다면 그죠? 4죠. 그러면 4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10 로그 4다. 그럼 4는 2의 2승 아니에요? 2의 2승? 앞으로 딱 가면 20이죠. 20이 되고 로그 2가 되는데 로그 2 값을 그래서 준 거잖아요. 0.3으로. 그래서 0.3을 대입하면 6dB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6dB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안 하셔도 이 값을 넣으시면 돼요. 넣으셔갖고 계산하면 근사치로 6dB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16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전자파 적합성 EMC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전자파 적합성 EM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전자파 장애, 전자파 간섭. 이건 뭐예요? 전자파 장애 간섭이라고 부르는 것은 EMI죠. EMI를 말하는 거죠. 인터피어런스가 간섭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파 장애 간섭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자기기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자파가 공간으로 방사된다라는 것이 EMI죠. 그 다음에 2번 전원선을 통해 전도되어 해당 기기 자체나 통신망 및 다른 전자기기의 전자적인 장애를 유발시킨다. 그것도 이제 EMI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전자파 보호, 전자파 내성, 전자파 민감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예요 또? EMS죠. EMS죠. 라 하며 전자파 장애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 장치 또는 시스템이 성능의 저하 없이 동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EMS예요. EMS. 그다음에 전자파 장애를 일으키는 전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적합한 것으로 전자파를 주는 측과 받는 측이 양쪽에 적용하여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기의 능력이다. 이게 바로 전자파 양립성이라고 일명 부르는 전자파 적합 EMC라고 합니다. EMC. 답은 4번이죠. 17번으로 가죠.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용어 설명 중 전자파 흡수율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전자파 흡수율이 또 시험에 잘 나오죠. 네, 가장 적합한 건 그랬는데 답은 2번이니까 이걸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생체 조직의 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의 비율. 그래서 이제 이 단위도 와트 퍼 킬로그램이다.
이건 단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18번입니다. 장애 전자파 한계치 결정 과정에서 주어지는 조건으로 자, 수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신 안테나에 유입되는 장애 전자파의 크기가 얼마보다 작아야 하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으로 희망 신호파의 전개 강도가 주어지고요. 예, 또 혼신 보호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전자파의 크기가 얼마보다 작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혼신 보호비가 뭐냐라는 거죠. 예, 혼신 보호비는 이 희망 신호파의 전개 강도가 얼마만큼 방해포보다 커야 양질의 통신이 가능하냐 그 정도를 dB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신호파의 전개 강도가 방해파의 전개 강도보다 이만큼이 커야 된다. 이만큼 이상이 커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혼신 보호비다. 얼마예요? 10dB죠. 그러니까 이 전개 강도가 방해파보다는 10dB만큼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신 보호비입니다. 그래야 양질의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값에서 10dB를 빼야 방해파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야 방해파의 값보다 신호파의 전개 강도가 10dB가 클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10을 빼면 방해파의 전개 강도의 최대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90이 되고요. dB 마이크로볼트 퍼 메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10dB를 빼면 돼요. 단위는 이 앞에 있는 걸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빼면 되는데 그래서 이 값보다는 크면 안 되겠죠. 이하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유입되는 장애 전자파의 크기가 얼마보다 작아야 되냐 그랬으니까 이것보다 작아야 된다. 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9번으로 가죠. 장중파 안테나에 대한 단파 안테나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장중파대 안테나가 있고요. 단파 안테나가 있는데 뭘 물어본 거예요? 장중파대 안테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단파 안테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체를 알아야죠. 장중파대 안테나에 대한 단파 안테나의 특징이잖아요. 단파 안테나를 물어보는 거죠. 이것에 비교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단파 안테나의 특징. 자, 1번. 광대역의 예민한 지향성을 갖는다. 그렇죠. 주파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광대역성을 띠고요. 그 다음에 지향성도 예민해집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파장이 짧으면, 주파수가 높으니까 파장이 짧죠. 파장이 짧으면서 고유 파장의 안테나가 얻기 쉽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안테나가 이제 짧아지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안테나 길이만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의 안테나를 얻기가 쉽죠. 3번. 주로 수직 편파를 이용하면, 수직 편파를 이용하는 건 장중파 때예요. 단파 때는 수평 편파를 이용하죠. 틀렸죠. 땡입니다. 4번. 복사 효율이 좋고, 그죠? 장중파 때는 접지를 하기 때문에 복사 효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단파 때는 접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사 효율이 좋죠. 그다음에 반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죠. 답은 3번이 틀렸다. 자, 20번입니다. 안테나 전류를 지성망의 각 분구에 똑같이 흘려서 안테나 전류가 기저부 부근에 밀집하는 것을 피하여 접지 저항의 감소를 도모하는 접지 방식. 답은 다중접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다중접지는요, 이게 접지를 한 곳에서 하면 접지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테나의 기저부죠. 이 아랫부분에서 접지를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접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접지라 한다? 다중접지라고 하는 거예요. 접지를 여러 개 만든다. 그래서 안테나 전류를 지성망의 각 분구에 똑같이 흘러보내서 이것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흐르고 여기도 이쪽에도 흐르고 이렇게 똑같이 전류가 흐르게 해서 그래서 기저부 근처에서 이게 핵심어죠. 기저부 근처. 이게 기저부 아닙니까? 기저부 근처에서 밀집하는 것을 피하여 접지 저항 감소를 도모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저부 근처란 말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중 접지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